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3천여 명, 2주 전보다는 7천 명 넘게 줄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7명으로 14일 연속 100명대이며 사망자는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0,000명 규모의 대규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외래 진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래 진료 체계는 비대면 진료를 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과 대면 진료하는 외래 진료센터 등이 따로 운영돼서 혼란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UFO로 알려진 미확인 비행 현상 UAP를 연구할 전담팀을 올 가을에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선과 자연 현상으로 규명되지 않는 항공 현상 자료를 과학적 관점에서 수집 분석할 예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오는 9월에도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인데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0,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9,315명으로 전날보다 2,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3천여 명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월 21일 이후 20주 만에 최소 규모입니다. 확산 감소 추이의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107명으로 2주째 1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8명으로 누적 24,341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9%포인트 떨어진 7.6%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4%, 상대적으로 병상이 적은 비수도권은 10.8%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65,016명으로 전날보다 3,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한 차례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3,486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래 진료기관을 통합하고 체계적 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코로나19 외래 진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정책 수립 시 전문가의 분석과 견해가 더욱 존중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을 평가해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방역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부가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던 대규모 코로나19 항체 양성료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0,000명 표본 조사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7월 정도에 착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백경란 청장은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절차가 있어서 처음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별도의 소규모 항체 양성류 조사를 해봤는데 곧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체 양성료 조사는 지역사회 코로나19 자연 감염자 규모를 확인하고 정책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적 표본 추출로 선정된 전국 17개 시도 만 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네, 어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첫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 청장은 코로나19 변이에 맞춰 우수하게 개량된 백신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 국민 4차 접종은 유행 상황을 보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오미크론 변이에 더 효과적인 새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백신은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개발한 백신을 결합한 이가 백신으로 437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임상시험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 항체가 기존 백신보다 1.75배 더 많이 생성됐습니다. 개량된 백신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는 올 가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이자 등 다른 제약사들도 코로나 변이 맞춤형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개량 백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개량 백신의 효과가 우수하고 안정성도 문제없다면 국내에도 도입할 거라며 백신 제조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변이 발생이나 재유행 등의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여 일상 회복의 밑거름을 완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 국민 4차 접종은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유행 상황과 기존 접종의 면역력 감소를 평가하고 4차 접종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접종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과학적이고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백 청장은 또 국가와 민간의 질병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감염병 백신 치료제 역량을 키우는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된 이후에도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되었습니다. 이 의무를 해제할지 다음 주에 결정될 예정인데 백경란 질병청장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백경란 신임 질병청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강조해온 과학 방역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이 사회 경제 활동을 불편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균형적인 방역 정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 정책의 하나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 재연장했습니다.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월에서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4주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 요소로 재유행 가능성과 신규 변이 발생 위험성, 코로나19 치명률, 의료 역량 등을 꼽아왔습니다. 백 청장 역시 격리 의무를 없애면 유행 규모가 커져 질병 부담이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며 고위험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체계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격리 의무를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합의 역시 과학적 평가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방역 정책으로 사회 경제적 영역에 초래되는 피해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아파도 쉬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아프면 쉬는 성숙한 문화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격리 의무 해제로 인한 유행 위험도와 사회 경제적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가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전국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60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25만여 명이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39개 지자체에 있는 소상공인 312만여 명 가운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이 109만 명인데
이 가운데 23%가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달라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감사원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영업 허가를 받고 해당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51개 지자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에 이어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까지 UFO 실체 규명에 나섭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9일 성명을 통해 흔히 UFO로 알려진 미확인 비행 현상 UAP를 연구할 전담팀을 올 가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비행선이나 자연현상으로 규명되지 않는 항공현상에 대한 자료를 과학적 관점에서 수집할 예정이라고 나사는 설명했습니다. 연구는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 정보 차원의 조사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나사는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강남 일대에서 최신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르면 8월부터는 일반 시민도 이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유정 기자입니다.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고도 핸들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차선을 바꾸기도 하고 앞차가 막히면 서서히 속도도 줄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도 거뜬히 합니다. 운전자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강남 일대를 처음으로 누볐습니다. 현대차가 만들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복잡한 강남 도심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차에는 최신 기술도 탑재됐습니다. 상암에 있는 자율주행차는 정해진 노선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스스로 차선 변경과 좌우회전, 유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도 반영합니다. 목적지만 설정하면 실시간 최단 거리를 찾아내 이동합니다. 수요응답 서비스와 연동, 그리고 원격 보조와 관제 운동 시스템까지 인프라 측면에서도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오늘 이 시점을 기점으로 가장 복잡한 교통 환경을 갖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출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비상운전자가 탑승합니다. 올해 강남대로와 영동대로 등 26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벨 4의 수준으로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 발전과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의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로드맵을 올 여름에 마련해서 발표하고 이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 법안도 국회에 제출해서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23년엔 강남 전역인 76km에서 운행이 가능할 전망으로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에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강도 높게 주문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의 반도체학과 등 첨단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신현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교육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의 양성입니다. 교육부는 그 해법으로 수도권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에 대한 규제가 걸림돌로 남아있지만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 규제안에서 정원을 늘리거나 규제가 없는 계약학과를 추가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체제에서도 수도권 대학에 첨단학과 정원 8,000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교육부를 방문해 대통령이 미래의 먹거리로
인재 양성이라는 큰 비전을 던졌고 가장 중요한 부서는 교육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하는 일이 거의 안보에 가까운 차원의 일이라며 대통령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5년 동안 총력전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켜주셔서 좋은 사람을 배출해 주시면 그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하고 세계 5위나 6위의 그런 선진국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한 총리는 현재 교육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까지 5개 부처가 한 팀이 돼 첨단 인재 양성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반도체 등 전문 인력에 대해 병역 특례 확대를 추진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교역 환경이 나빠지면서 지난 4월 경상소지가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경상소지는 8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소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경상소지 항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상품 소지는 29억 5천만 달러 흑자로 1년 전보다 흑자 폭이 20억 달러 대폭 줄었습니다. 이 수출이 59억 달러 넘게 늘어난 589억 3천만 달러였지만 수입이 79억 달러 증가한 55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국내 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한 달 가까이 연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휘발유 가격도 조만간 역대 최고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반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전날보다 5.47원 오른 2,049원 87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전날보다 4.54원 오른 2,053.01원을 기록했습니다. 현 추세로 볼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은 조만간 2018년 4월 18일 역대 최고가인 2,062.55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유가가 차익 실현 매물과 중국 상하이시에서 일부 지역에 주말 동안 봉쇄 조치에 들어갈 것이란 소식에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20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60센트, 0.49% 하락한 121달러 5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 8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51센트, 0.41% 떨어진 123달러 7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 유럽도 제로 금리를 포기하고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도 다시 기준금리를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f the medium-term inflation outlook persists or deteriorates, a larger increment will be appropriate at our September meeting.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11년 만입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로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지난달 물가가 8.1%나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도 6.8%로 올려잡았습니다. In May, inflation again rose significantly, mainly because of surging energy and food prices, including due to the impact of the war.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유럽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고조로 치솟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달에 이어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시 40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류를 대신하는 식물성 대체육 제품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15개 대체육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콜레스테롤도 없고 쇠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영양을 잘 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맛은 어떤지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류는 물론 달걀과 우유, 생선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인 비건을 위한 레스토랑. 고기 대신 콩으로 스테이크를 조리 중입니다. 흑마늘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대체육 스테이크입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불맛이 잘 살아있고 진짜 고기라고 믿을 정도로 고기의 식감을 아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콩 대두단백을 이용해가지고 고수분 제조 기술을 도입해서 패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고기를 먹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향미군들을 숯과 볏짚을 이용해서 잘 살려봤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육의 영양은 충분할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물성 대체육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콜레스테롤은 없고 햄버거용 쇠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다만 4개 제품은 고기의 육즙을 살리려다 보니 포화지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3개 제품은 양념 맛을 살리려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쇠고기 햄버거 패티보다 영양적으로 건강한 대체육 제품을 고르려면 100g당 1일 기준 나트륨 함량이 30% 미만, 포화지방은 27% 미만인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5개 제품 모두 비건 등 식물성임을 강조했지만 일부 제품엔 동물성 원료인 달걀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식물성 대체육의 식품 유형과 기준 등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료, 제조 기준 등과 더불어 표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미국 FDA가 연내에 대체육 관련 지침 마련에 나선 가운데 소비자원도 관련 부처에 대체육 관련 식품 기준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러시아의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끊이지 않지만 삶을 이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힘겨운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밭이지만 차마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없어서 꿋꿋이 양배추 모종을 심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Можно вам вопрос задать? Вам не страшно? Я отсюда никуда не уеду. Это моя земля. Я никуда не поеду. Зачем мне ехать куда-то? Каждый день бубух со всех сторон. Ну а что сделаешь? Жить надо, выживать как-то. Тут я останусь. Я коренной житель. Это одна из немногих работ, которые у вас тут есть, я правильно понимаю? Да, это вообще работа была тут постоянно. Ну, бывают перерывы, но небольшие. Ночами вообще не спим. Они стреляют, и лежишь и дергаешься на кровати. Ехать некуда и не за что. Как Саша, ехать надо, деньги.
네,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곤 하죠. 많은 예술 작품들은 선과 면으로 캔버스를 채우곤 하지만 작은 점만으로 빛과 자연의 순간을 담아낸 독특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점모뼈의 대화 조르주 쉐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